2019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세계 공용 문자를 논의하던 중 한글이 최종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 순간 회의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모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 윈터스, 영국 출신 유엔 통역사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몇 안 되는 증인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 일제강점기에 숨겨진 계략, 그리고 600년 전 세종대왕의 놀라운 비전.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 충격적인 진실이 사실이라면 언어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뉴욕의 유엔 건물 안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공식 회의였죠.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이 회의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할 문자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요?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 한스 헤르만 박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통역 부스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이지만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유엔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 있죠. 특히 한국어는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AI와 자동 번역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공용 문자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 간 소통의 장벽을 허물 준비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헤르만 박사의 제안에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냈죠. 각자 자기 나라의 문자가 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폴 윌슨 교수는 라틴 문자를 지지했고 중국의 리 웨이 교수는 한자의 장점을 역설했어요. 모로코에서 온 자말 알 파드라위 박사는 아랍 문자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던 그때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라 스미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한글을 제안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스미스 교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되었고 배우기 쉬우며 디지털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바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8년간 공부하고 사랑해온 언어의 문자가 세계 공용 문자로 논의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지는 스미스 교수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0년간 한글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음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뜬 모양이라 직관적이죠. 알파벳은 각 글자와 발음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지만 한글은 그 모양만으로도 발음에 힌트를 줍니다. 회의에 참석한 언어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의 마레크 노바크 교수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군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회의는 점차 한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유엔 사무국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 회의는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죠. 회의 자료는 모두 회수되었고 참석자들은 이 논의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글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중단되었을까요? 누가 무슨 이유로 이 회의를 막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정말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제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유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죠. 이 의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회의에서 한글을 제안했던 스미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언어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했더니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 강연 후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맨해튼의 조용한 카페에서 스미스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역사예요. 1950년대 유엔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1954년 유엔에서 진행된 국제 공용어 도입에 관한 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에스페란토였어요.
폴란드의 언어학자 자멘호프가 고안한 인공어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였죠. 문서를 살펴보니 유엔에서는 에스페란토를 국제 공용어로 진지하게 검토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은 영어의 위상을, 프랑스는 프랑스어의 입지를, 소련은 러시아어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반대했어요.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에스페란토는 국제 공용어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에스페란토가 실패한 것은 실용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한글 연구에 대한 최근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한글 관련 논문 발표가 몇 차례 학회에서 거절되었고 연구비도 삭감되었다고 해요. 한글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초기 훈민정음은 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아레아나 반치음 같은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더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후 저는 스미스 교수가 언급한 훈민정음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변천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로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린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훈민정음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 도서관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글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발견했어요. 미국 언어학자 마이클 레이먼드의 보고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다양한 한계를 지적했어요. 한글은 영어의 주요 발음 대립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F와 B 같은 음소 차이는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펜과 벤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소통 문제가 생깁니다. 싱크와 싱크의 차이, 라이스와 라이스처럼 R과 L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먼드는 기술적 호환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초기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은 주로 라틴 문자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니코드로 다양한 문자를 지원하지만 전 세계 시스템을 한글 중심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혼란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 현실도 지적했어요. 세계 공용 문자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주장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자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한글만 특별히 문제가 될까요? 더 깊이 조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 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래의 훈민정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음과 모음이 있었습니다. 물은 말소리가 있으면 훈민정음으로 다 적을 수 있다는 기록처럼 세종대왕은 한글을 세계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로 설계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발견은 1912년 조선 총독부 문서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의 철자법을 단순화하고 일본어와 유사하게 변형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레아, 반치음, 순경음, 비읍 등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음 비읍은 B 발음을, 반치음은 TH 발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연서법과 병서법도 제한되어 R과 L 같은 발음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한글이 외국어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원래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변형된 한글의 한계였던 겁니다. 레이먼드의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니 그는 변형된 현대 한글만 분석했고 원래의 훈민정음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그 직후의 연구들이었어요. 의도적인 누락인지 단순한 무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능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흥분했어요. 원래의 훈민정음을 복원한다면 한글은 정말로 세계 공용 문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원형에 대한 발견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한글 전문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서울대학교의 김민재 교수가 훈민정음 원본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듣고 깊이 감탄하는 듯 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보편 문자를 창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사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물은 말소리가 있으면 훈민정음으로 다 적을 수 있다는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실제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증거였죠.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을 선취한 천재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어만이 아니라 당시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언어의 발음 체계를 연구했어요. 세종대왕은 명나라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심지어 멀리 위구르어와 페르시아어까지 염두에 두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5세기 동아시아의 왕이 유라시아 대륙의 언어들을 포괄하는 문자 체계를 구상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를 표현하기 위한 방점 체계, 몽골어의 성문 파열음을 위한 특별한 자음, 페르시아어의 특수한 발음을 위한 병서 체계 등이 모두 훈민정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종대왕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서양 언어학에서도 훨씬 후대에 와서야 체계화된 개념이었어요. 게다가 자음의 모양을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은 그의 과학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훈민정음은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단위로 수많은 소리를 조합해낼 수 있는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적 원리는 오늘날 정보 처리 시스템의 모듈화된 접근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죠. 김 교수는 또한 세종대왕이 얼마나 실용적인 접근을 했는지도 강조했어요. 훈민정음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완벽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는 문맹 퇴치와 지식 민주화라는 매우 현대적인 가치를 15세기에 이미 실현하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문맹률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최근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놀랍게도 1%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영어권 국가인 미국은 약 4%, 프랑스는 약 1에서 2%,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평균 30% 정도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은 한자의 복잡성 때문에 약 5%의 문맹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가져온 실질적 결과입니다. 김 교수는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목표가 실현된 것이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국가적 필요를 넘어 인류 보편의 소통을 꿈꾸었던 그의 원대한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원래의 훈민정음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600년 전 한 동아시아 군주가 품었던 세계적 비전이 실현되었다면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 교수와의 화상회의 이후 저는 원래의 훈민정음이 어떻게 복원될 수 있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김 교수는 그의 팀이 진행해온 연구 자료를 공유해 주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 원래의 훈민정음을 복원하면 레이먼드 박사가 지적했던 모든 한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자료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글을 변형시킨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점진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1938년에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1942년에는 모든 한글 출판물이 금지되었어요. 가장 교묘했던 것은 한글 자체를 변형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통해 한글의 복잡한 발음 체계를 단순화했어요.
아레아, 반치음, 순경음비읍 등 세종대왕이 설계한 다양한 글자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우수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어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요. 레이먼드 박사가 지적했던 한글의 한계가 실은 의도적인 훼손의 결과였던 겁니다. 김 교수의 연구팀은 원래의 훈민정음으로 국제음성 기호의 거의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가 아는 여러 언어의 발음을 실험해 봤어요. 프랑스어의 비음화된 모음, 독일어의 음라우트, 스페인어의 트릴, 아랍어의 인두음. 놀랍게도 원래의 훈민정음은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발견에 흥분했어요. 만약 원래의 훈민정음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오늘날 세계 공용 문자로 가장 적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이라도 원래의 훈민정음을 복원해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현대 한글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적 소통을 위한 확장된 형태로 원래의 훈민정음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었던 세계를 위한 문자의 비전이 21세기에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의 훈민정음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 체계인지 알게 된 후, 저는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의 허락을 받아 저는 유엔에서 제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한글이 국제 공용 문자로서 가진 5가지 핵심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학습 용이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4시간 이내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의 1% 미만 문맹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음성학적 완전성입니다. 복원된 훈민정음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어요. 순경음 비읍으로 B 발음을, 반치음으로 TH 발음을 표현할 수 있죠. 셋째, 디지털 친화성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유니코드 체계에도 쉽게 통합됩니다. 넷째, 시각적 일관성입니다. 글자 형태가 명확하고 균형감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요. 다섯째, 문화적 개방성입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어떤 언어에도 편향되지 않는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전도 많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암묵적 반대는 여전했고 기존 시스템의 전환 비용도 큰 장벽이었어요. 전 세계 교육 시스템, 출판물, 디지털 인프라를 새로운 문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주목받는 문자 체계가 되고 있었어요. AI 언어 모델들이 다양한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은 한글의 단계적 도입이었습니다. 완전한 전환이 아니라 먼저 국제 문서나 다국어 환경에서 보조 표기 시스템으로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확장 한글의 개발이었죠. 현대 한글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소통을 위한 확장 버전으로 원래의 훈민정음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로 채택될지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대왕이 꿈꾼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로서의 한글의 잠재력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품었던 꿈이 오늘날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발견한 내용을 정리한 후 저는 한글을 유엔 회의에서 제안했던 스미스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메일에 제가 찾은 자료와 김 교수의 연구 내용을 첨부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훈민정음이 가진 가능성은 현대 한글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스미스 교수는 즉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연구 휴가 중이었지만 제 이메일을 보자마자 연락을 취한 것이었어요. 에바 씨, 정말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국제적 가능성에 관한 학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몇몇 중요한 언어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계획이며 다음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계의 관심을 모아 유엔에서의 논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언어학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정치적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글이 정말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간 내에 완전한 전환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장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원래의 훈민정음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포용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한글은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보조도구로 AI 언어 처리의 중간 매개체로 또는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인 확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주 후 스미스 교수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세계 몇몇 유명 대학의 언어학과에서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한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국제 연구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일개 통역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이런 변화의 작은 촉매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세종대왕은 그의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을 가진 인류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글의 가능성을 되찾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새롭게 피어날 날을 기대합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계를 위한 문자의 비전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줄임말과 신조어의 사용으로 한글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의 원형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한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세종대왕의 꿈은 우리와 함께 계속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